요게 그 제가 이게 종이다 그려놨던 걸 드디어 이게 AI로 한번 이렇게 AI로 온밤 이걸 그렸어요. 근데 이 AI가 아직 말을 잘 안 들어. 잘 인지를 못해. 아주 우리 방방 목사님이 그 AI 이렇게 인공지능 저기 뭐야 이 강의를 좀 들어가지고 좀 더 잘 배워가지고 잘 만들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좀 AI 보니까 이게 조금 좀 위치들이 좀 틀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참 수정하려고 하는데도 진짜 수정을 잘 못해줘. 근데 어쨌든 대략 뭐 이렇다 구도가 이렇다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강의할 때 좀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위치 잘못된 부분들을 좀 지적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남북한 근현대사 강의를 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강의를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어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목차를 나누었습니다. 목차, 개론 또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가 지금 이 전체 강의를 이 전체 역사를 먼저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어떤 그런 공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건가 하는 것들을 요 개론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요 개론에도 또 목차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지금 우리 여섯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역사의 관점, 역사 개념,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 사관은 어떤 관점인가?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독교 사관으로 가져야 된다. 요걸 봤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 인식론 관점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내용들도 이렇게 요약을 봤는데 인식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주관적인 그 역사 해석을 어떻게 하면 객관화할 건가. 여기 기본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로 또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네 번째가 뭐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요거에서는 우리가 저기 그 역사주의 이 역사주의에 대해서 랑케 역사주의를 좀 유심히 바라봐야 된다. 이 역사주의 관점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는 게 그게 기본적인 요점이고 또 지난 시간에는 이게 그렇다면 이렇게 그 한국 역사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또 지난 시간에 봤는데 또 한국 역사 한간에서는 그 근현대사 역사 교육의 흐름을 먼저 보았습니다. 근현대사 역사에서는 교과 검정제라는 걸 우리가 보았죠. 교과 검정제가 어떤 내용인가 그 가운데서 국가 정체성을 제대로 이렇게 인식하는 뉴라이트 사관에 대해서 좀 보았고 또 그리고 이 민족주의 민주주의하고 민족주의가 또 근현대사를 바라볼 때 이 혼탁한 근현대사 역사 흐름 가운데 몇 가지 개념을 우리가 딱 탑재를 제대로 해야지 혼탁한 한국 역사 흐름을 중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또 민족주의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봤고 또 이게 국가 정체성, 뉴라이트 사관 요 내용을 보았습니다. 또 오늘 이어서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한국 역사학을 바라볼 때 또 한 가지 이 혼탁한 흐름을 바라볼 때 또 한 가지 좀 탑재해야 될 어떤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한국사와 세계사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한국사와 세계사의 관계를 우리가 좀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좀 바라봐야 된다. 이 내용을 오늘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국사를 바라보는 것 가운데 조금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세계사, 즉 이 세계의 힘이 균형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역사 교육에서 한국은 세계사 속의 한국사를 놓치고 있다. 세계사 속의 한국사를 놓치고 있다 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고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민족주의가 강해요. 민족주의. 그래서 이렇게 세계사를 좀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 그래서 이렇게 백이민족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뭐 우리 이렇게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이렇게 아직도 이게 그 지하철에 보니까
그 이 흰 옷에다가 이렇게 삿갓을 쓰고 다니는 어떤 할아버지도 보이더라고요. 아직도 이게 백이민족 정신, 민족주의 정신 이게 강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민족주의라는 게 어떤 흐름 가운데서 나왔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쭉 배웠잖아요. 즉 이게 옛날에는 전에는 이게 고대는 딱 보편사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편사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 어둠이 좀 있었고 그 어둠에서 좀 이게 그 여명을 향해서 어떤 말은 여명에서 뛰쳐나오기 위한 어떤 개별주의가 개별사가 이렇게 많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 개별사 가운데서 역사주의가 등장하고 이 역사주의가 또 이 도래하게 한 것이 이게 민족주의라고 그랬죠. 근데 이 민족주의라는 게 좀 이렇게 이 좀 강하게 나타날 때는 이게 민족주의가 좀 이렇게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민족주의로 나타나고 또 민족주의가 좀 약하게 나타날 때는 뭐 강하게 지배당하는 어떤 그런 힘에서 좀 자기를 좀 이렇게 지키기 위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약소 민족주의로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약소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역사 교육의 면에서 보면 이렇게 민족주의가 좀 강하고 이게 세계사적인 어떤 그런 맥락의 흐름을 좀 많이 놓친다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렇게 계속 좀 이렇게 졸음이 오는 것 같은 이런 강의를 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가 하면 미리 저기 주사를 놓는 거예요. 지금 조는 사람은 아무도 졸지는 않지만은 미리 주사를 놓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잠이 오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하게 되는가 하면 이 역사의 흐름이나 특히 지금 이 시간에 말하고 있는 이 세계사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나에게 온 고통이 어디서 온 고통인가 이런 것들이 원인을 잘 파악을 못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집안은 이게 모범 치안대 가족이었어요. 즉 월남자 가족이었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6.25 때 월남하다 보니까 모든 출세가 다 막혔어요. 북한은 아직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이 안보 의식이 계속 무뎌져서 그렇지만은 북한은 아직 이게 지금 우리가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일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적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부적이 누군가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내부적은 한국의 가족을 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국은 적이잖아요. 전쟁에는 총불을 자기들 등뒤로 향해서 돌려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1000만 이상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그 인구 숫자가. 근데 그거 그 사람 다 이게 이게 처형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사용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이 사회의 이 출세를 못하게 해요. 일반 백성하고 이 지도자급은 벌써 이게 사용하는 권세가 다르거든요. 지도자급이 되면 어떤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분이 나쁜 사람들은 이 지도자급으로 출세하는 길을 철저히 막아버려요. 북한에서 남자가 지도자가 되려면 당간부가 되고 이렇게 하려면 첫째 북한 노동당에 입당해야 되고 두 번째 대학에 갔다 와야 되고 세 번째 군대에 갔다 와야 돼. 근데 이걸 다 막아버려. 근데 우리 가정은 월남자 가족이 돼 보니까 이거 하나도 입당한 사람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그때 어릴 때부터 그런 의문이 생겼던 거야. 나는 왜 정말 공부를 해도 쓸데없는 거야. 아무리 머리 좋고 공부를 해도 북한 사회에서는 이게 출세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혀 있는 거야. 근데 왜 나는 이런 신분,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게 상당히 의문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북한에 있을 때는 그걸 의문을 풀 수 있는 길이 없었고 중국 탈북해서 한국에 오니까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좀 세계가 흘러가는 어떤 흐름도 보고 그랬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 원인들이 어떤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선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선교회가 독일 통일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독일이 통일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세계의 힘의 균형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 가운데서 이 독일이 어떻게 해방되었는가 하는 어떤 그런 세계사를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 고통이 바로 이 세계사의 그 흐름 가운데, 이런 전쟁 가운데 흘러오는 어떤 그런 고통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현재 처하는 입장과 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방향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우리 한국사는 한국은 이게 세계사적인 어떤 이런 관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자국사와 세계사의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프랑스나 영국, 일본 등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고등학교로 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세계사 속의 자국사를 강조해요. 세계사 속의 자국사를 강조한다는 거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역사 교육은 시대에 걸치면서 이게 변화를 했었는데, 초기에는 이 프랑스가 공화국의 시민을 교육한다는 목적으로 국가 정체성만 강조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점차 자국사를 유럽사와 세계사 내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역사적인 관점을 다루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꿔 나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그 자국사 중심으로 역사 교육을 학교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유럽사, 세계사 관점에서 그 다양하게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 교육을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교육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그 자국사의 현대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제된 교육 과정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이게 세계사가 어떤 비율로 이렇게 가르쳐지는지 모르겠지만은, 고등학교에서는 세계사가 하위권 과목인 그냥 선택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 고등학교에서는 세계사가 선택 과목이에요. 필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선택 과목이라고 그러던데. 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세계사는 하위권인 선택 과목이고, 그리고 필수 과목인 한국사는 한국 근현대사만 강조하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게 근현대사는 필수 과목이고 그 세계사는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가르친다. 다 필수였어요? 근데 제가 이게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예. 예. 그랬어요? 제가 이 자료는 최근에 나온 이 역사 교육 개론 교재에서 이게 발췌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검정제가 이게 국정교과서에서 검정제를 바뀌는 어떤 그런 과정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때부터 노무현 문재인 때 이렇게 특히 노무현 때 이게 검정제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아마 그때 이게 바뀌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는 한국 역사교육계에서 상당히 권위 있는 사람들이 역사학 개론을 작년에 편찬한 책이에요. 이게 작년에 편찬한 책에서 나온 어떤 그런 자료를 발췌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게 선택 과목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네, 선택 과목으로. 근데 이 국사만 필수 과목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필수 과목하고 선택의 차이는 이게 상당한 차이 있어요. 네, 상당한 차이 있어요. 우리가 이 총신 같은 경우에는 학부도 그렇지만 신대원에 가면 필수 과목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필수 과목들은 다 이 보수적인 이게 조직신학 다 비롯해서 의학, 이게 특히 이 의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대원 1학년생들은 동계학대 들어가서 공부하고 의학을 이수를 해야만이 들어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을 주었는데, 이 필수하고 선택이라는 건 엄청난 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신이라는 어떤 신대원을 나오게 되면
그 필수 과목을 통해서 나에게 탑재되는 신앙관이 있어. 그 과정을 필히 통과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 다른 신학교나 어떤 뭐 이런 데서는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총신인이라는 어떤 그 자부감이 상당히 있어요. 나는 어떤 보수적인 신학을 배웠고 아주 철저히 배웠다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수님들은 이게 내가 내 필수 과목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나 피해 가서 이게 그 수업을 들으려고 학점 차에서 졸업하려는 그런 친구들은 아주 이렇게 딱 이게 이게 점 찍어놓고 이렇게 뭐 주시해 보던데, 어쨌든 이 선택하고 필수의 이 영향은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 세계사가 고등학교 안에서는 이게 필수가 아니라 다 선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세계사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이게 좀 역사학과를 전공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역사에 대해서 좀 더 파괴되지만 대부분은 이 역사에 대해서 거의 이게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 자체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는 이게 국사 중심의 어떤 그런 교육으로 있다 보니까 이 세계사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이게 뒤처져 있고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을 해서 사람들을 양육해서 지금 사회에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자라는 학생들이 국수주의적인 역사관으로 키우는 모습이 상당히 지금 이 좌파 정권이 계속 집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사의 보편성 속에서 한국사의 특수성을 살아나는 역사 교육을 해야지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지 않으니까 계속 국민 교육 자체가 그냥 삐딱하게 나갈 수밖에 수가 없고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의 어떤 역사 가운데 발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에서 결여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다는 우리나라 역사 교육 자체가. 자, 그러면 이런 역사 교육의 태도가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제의 국사 교육 잔재 이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제의 교육 국사 자체 이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면서 세계사의 어떤 관점을 보면서 랑케의 역사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봤잖아요. 이 랑케의 역사주의 사고가 19세기 이후 유럽 전역을 강타하면서 민족주의 열풍이 일으키고 막 세계 대전을 막 일으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이 19세기 말 일본이 이때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근대화를 먼저 이루잖아요. 이 유럽의 어떤 그런 문화들을 이렇게 여기 제가 봤을 때 중국사 영역 밑에 일본이 역사, 그 다음에 유럽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볼 건데, 이 일본이 이 유럽의 이 근대화를 먼저 받아들이잖아요. 유럽의 근대화 중에서 이 역사주의, 민족주의가 이게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랑케주의적인 사학이 많이 이렇게 발달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 일본에도 이 랑케주의적인 사학, 민족주의 사학 이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일본 교육사는 이렇게 랑케주의라는 게 뭐예요? 이게 개별주의잖아요. 개별 국가사잖아요. 보편사보다는 개별사에 좀 집중하는 어떤 그런 형태잖아요. 이게 랑케주의, 역사주의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교육사도 일본사, 동양사, 서양사 이렇게 분과 체제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형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일본도 근대 유럽의 근대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유럽의 근대 문화에다가 학문의 문화도 그렇게 일본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죠. 예.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일본 역사는 동양사에도 분리되는 자국 중심의 역사 인식이 일본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국 중심에. 예. 이것이 이러던 것이 일제 침략을 겪으면서 우리 한국에도 미친 거예요. 일본 역사 교육이. 예. 한국에도
우리 역사학계도 강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 교육에도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인식되는데, 이러면서 우리 한국도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라는 어떤 그런 삼분과 체제가 우리 신민주의 체제 가운데서, 신민주의 일부 체제 가운데서 이런 역사 교육이 이런 체제로 이렇게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 결과 오늘날까지 한국 역사학계는 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 혹은 우리의 역사가 포함되지 않는 세계 역사라는 역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에 우리 세계사 교육은 지평은 축소되었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 일제 식민 가운데서 우리나라 역사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그 대표적인 세계사의 연구자인 믹닐이라는 학자는 만약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일국사 중심의 역사만 고집하면서 인류 역사 전체가 경험한 공통의 시련과 성공을 개인의 것들과 동일한 맥락에서 조명하지 못한다면 인류는 더 이상 인간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공통의 어떤 인류 발전이 어떤 그런 맥락 가운데서 자기 것들도 이렇게 조명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구분해서 이렇게 하다면 이게 갈등들, 이 세계사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나 민족이 아니라 공통된 인간의 경험을 담아낼 수 있는 역사적인 서술로 변환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개별사뿐 아니라 역사, 세계 역사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우리의 어떤 위치를 찾아야 하는 역사를 바라볼 때, 여러분, 지구촌 곳곳이 지금 하나로 연결되는 글로벌 시대잖아요. 지금은. 또 특히 지금 시대는 또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강하게 요구된다는 거죠. 오늘날이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의 실세를 보여주듯이 지구촌이 모든 이들이 환경과 질병, 기후 문제 등 포함한 생태계 연관 속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살아가겠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코로나가 어떤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세계적인 문제로 되어버리는,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글로벌 시대.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글로벌 시대 이런 말을 계속 하는데, 글로벌이라는 게 뭔가 이게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북한에서 정말 폐시된 어떤 그런 내부에서 교류하고 이러던 것이 한국에 오니까 이게 세계화가 되어 있는, 세계화라는 게 과연 무슨 소린가? 세계화라는 건 세계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얼마든지 이게 할 수 있는 교류도 할 수 있고 또 이런데,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 됐어요. 북한이라는 어떤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는 것도 다 막혀 있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특히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어떤 정치적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이 통해서 우크라이나만한 어떤 그 지역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 그 유럽의 미국이 정권가에서 어떤 작은 변화가 일어나면 전 세계 이 시장이, 금융 시장이 막 흔들흔들하고, 다 이렇게 지금 글로벌화되어 있고 묶여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그런 속에서 이렇다면 하나로 묶인 세계에서 역사 연구 지평을 확대하는 것은 정말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더. 그래서 어떤 개별주의적인 어떤 이런 민족 사관, 이 역사관 가지고는 우리가 세계에 발 맞춰 갈 수도 없고 계속 퇴보할 수밖에 없는, 고립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한국사와 세계사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렇게 조합해내는 어떤 그런 관계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혼탁한 이 한국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또 하나의
좀 탑재를 해야 되는 어떤 개념이랄까,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그 관점은 좌우 정체성을 기초한 가치 충돌을 해결해야 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우리 저기 예, 좌우 어떤 역사 관점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역사 흐름 가운데서 한국 역사학의 흐름 가운데서 뭐 국정교과서, 검정제 이런 것 가운데서 상당히 이렇게 그 역사 관점들이 다르고 충돌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파적인 역사관 또 우파적인 역사관 이런 것들을 충돌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치를 충돌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늘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을 탑재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참 이렇게 이거는 정말 이렇게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민주주의 사회가 머리 아픈 골치가 아픈 어떤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 즉 이게 민주주의 사회는 우리는 이런 다양성을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 안에 있는 이 다양성을 마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다양성을 마주하는 입장이 돼야 된다. 이런 충돌이라는 건 다양성 때문에 충돌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마주하는 입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걸 옳은 방향으로 풀어가고 이끌어가야 된다는 입장에 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불편하다고 벽을 치면 우리는 북한 같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 다양성에 대해서 마주하고 이 옳은 방향에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게 불편하다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벽을 치고 이러면 민주주의 사회를 그냥 깨버려야 되는 거죠. 독재국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북한 같은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정체성에 기초한 어떤 가치 충돌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 우리는 이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좌우 역사관의 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가 하는 그런 과제가 또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강선주라는 이 역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체성에 기초한 가치 충돌의 해결 방법으로 이 리젠이라는 역사학자가 제시한 다원적 방법과 통합적 방법의 어떤 세 가지 유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에서 첫 번째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다원적 다중시각이라는 것은 역사를 학습하는 기본 태도로서 다양한 판단 기준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미국이 미군정이 들어와 가지고 민주주의 어떤 교육을 이렇게 탑재를 하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교육 자체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이 가치 충돌에서 이 다원적 다중적 기준 이렇게 판단 기준들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것을 장려한다는 거죠. 자, 요걸 한 가지 사례로 이렇게 들어보면 이 독일하고 프랑스는 항상 마주하고 이렇게 맞대고 있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 나라가 계속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많은 어떤 전쟁과 다툼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독일하고 이 프랑스의 역사 교과서들을 보면 이제는 좀 이렇게 평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다원적 다중적 시각으로 역사 서술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사례를 보면 독일하고 프랑스 공동 역사 교과서 어떤 역사 문제에 대해서 관점에서 독일하고 프랑스가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합의해서 역사 문제를 해석하고 학생들을 가르치자 어떤 이런 주제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주제가 뭔가 하면 대표적인 어떤 실화가 뭔가 한 사건이 이야기가 어떤 부분이 공산주의에 대한 서술이에요. 이 독일하고 이 프랑스가 이 역사 가운데 자기네 나라 역사 가운데서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인식을 이렇게 줄 건가 이런 문제에서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프랑스인들은 이 대부분 공산당 하면 이 레지당트 즉 이게 1941년 이후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을 대항해서 투쟁했던 소련을 떠올려요. 당시 이
프랑스인들에게는 이 그 독일의 이 저기 나치즘이 이게 상당히 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물리치는 편이 같은 편인 거예요. 근데 이 독일의 이게 나치즘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이 공산당의 역할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 프랑스 내 안에서. 그래서 이 프랑스 안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공산당이 상당히 인기를 누렸어요. 프랑스에서는. 그리고 또 내각에도 프랑스 그 국가 내각에도 당이 있었어요. 정당이. 프랑스에서는 공산주의 국가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교과서는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지금은 조금 이게 바뀌어 있지만은.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공동의 적이었던 독일 히틀러, 나치 히틀러를 때려눕힌 공산당에서는 좋은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독일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공산당이라고 했을 때는 동독을 수립하면서, 동독이 수립되면서 소련이 위협이 가중되면서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반공정서가 이 서독면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일어났겠죠. 특히 이게 베를린이 분단되고 봉쇄가 일어나면서 1953년에 동독의 잔인한 민중봉기를 그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동독 안에서 이렇게 막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서독 사람들에게는, 독일 사람들에게는 이 공산당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인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공산당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도 우리 이해하자. 프랑스 사람들이 공산당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생각도 이해하자. 이게 다중적 그런 판단 기준을 대두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이 문제 해결이 그런 방향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통합적 다중적 방법은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성이라는, 즉 보편적인 인간성,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두고 문제를 풀어가자,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화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 원칙 같은 것은 이건 범국민적인 거로 수호해야 되는 그런 가치들이잖아요. 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이렇게 보편적인 인권,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이 국가의 정체성의 문제와 부딪힐 때는 아무리 보편적인 것이 이게 중요하다 해도 각 국가의 정체성이 있는 문제가 부딪힐 때는 또 이것도 이렇게 해결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에 떨어진 이렇게 원자폭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문제는 일본이 전쟁을 일어내서 징계를 받은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의 문제를 먼저 대두할 건가? 아니면 이 국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받은 전쟁의 그런 징계의 면을 더 우선시할 건가? 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제기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역사학 가운데는 이렇게 이 역사 가운데는 다 민족과 민족 사이에 충돌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충돌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나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라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이게 한계예요. 역사의 문제를 인본주의적으로는 해결해낼 수 있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보는 게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사안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 역사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수많은 이 현인들이 있고 철학자들이 있고 종교가 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관을 가지고는 이런 역사 현장에서 일어났던 이런 모든 문제들을 깊이 있게 해결해낼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결국적으로는 초국가적인 하나님의 역사관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제가 우리가 요 밑에 보면 이렇게 창조, 예수 재림, 예수님의 예수님 초림, 재림,
요 기준도 이렇게 쭉 제시했잖아요. 이런 기준으로 이 위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한계인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손길 두고 있는 역사를 문제들을 풀어내고 이렇게 찾아내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국사를 바라보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원칙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봤던 이게 즉 이 한국 현대 한국 역사를 신학적 관점으로 최종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할렐루야. 최종적으로는 역사 인본주의는 그것에서 한계 풀어낼 수도 없고, 아무리 뭐 인류 공통적인 어떤 그런 이 가치관을,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풀는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 사관 안에서 이 역사를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 신학을 배우게 되면 알게 되지만은 우리가 특별 은총하고 일반 은총이 있잖아요.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고, 일반 은총이라는 건 이게 아직 이게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역이지만은 이 세상 영역도 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일반 은총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일반 은총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결국에는 종말의 시점에서는 이것들을 심판하고 하시는 어떤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이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게 성경적 세계관에서 말하는 도표잖아요. 이게 요 전체 한 장의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이것도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목사님. 네. 이거 제가 그린 구도거든요. 이 AI가 아니고 이거는 제가 그린 구도입니다. 구도는 내가 이렇게 그렸고, 요 그림은 그림 구도는 요거 내가 짰고, 요걸 요대로 만들어 준 게 이게 방부강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즉, 이 한국 역사를 바라보는 원칙은 이게 결국 이 그 신학적 관점, 기독교적인 사관 관점에서 우리는 이 한국 역사를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게 바라봐야 된다. 이거고, 이 그 일반 은총 역사 가운데 이 한국사도 보면 뭐 자유민주주의든 뭐 공산주의든 또 뭐 사회주의든 한반도의 분단이든 다 이게 그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의 역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역사고, 결국 역사 종말에는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다 계산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각 단계마다 각 역사의 어떤 관점마다 이게 북한이 어떤 각 사건 단계마다 사건마다 북한이 역사 해석, 북한은 요 각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역사 교육에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런 내용도 이렇게 하나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를 바라봐야 될 관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걸 정리를 하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될 거는, 자, 그렇다면 이 개론에서 마지막 부분이다. 남북한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방법을 좀 우리가 그러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역사를 바라볼 건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이게 하나 요거 뭐 개론만 해도 책 한 권은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남북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남북한 근현대사를 어떻게 공부할 건가 하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이게 시대를 구분하는 어떤 시대 구분도 좀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이 분야사에서도 이렇게 각 이렇게 분리를 해서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를 그 시대를 구분하는 어떤 사상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시대를 구분하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 시대 구분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이야기 나눠볼 건데, 시대 구분은 역사 진행 전체를 그 내용, 구조, 이념 등의 발전 관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구분해 보는 작업이에요.
시기적으로 구분해 보는 작업. 즉 이러한 시대 구분의 역사 전체를 역사 발전의 전체 과정을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구분해 놓으면 통일적으로 역사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시대 구분을 하는 철학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시대를 구분하는 사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기독교적인 시대 구분이에요. 예, 여기 기독교적인 시대 구분인데, 이 세계사를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세계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기독교에서 비로소 성립이 됐어요. 예, 기독교 어떤 교육에서 비로소 이렇게 성립이 되는데, 기원전 2세기 오르게네스하고 기원전 3세기 히폴리토스 이론을 이어서 기원전 4세기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 역사를 구분하는 어떤 그런 사상이 생겼어요. 이 어거스틴이 그 역사를 이렇게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포로, 그다음에 예수님 초림, 예수님 재림, 이렇게 시대를 쭉 구분해 놨어요. 이거 시대 구분하는 게 기독교의 어떤 그런 그 교육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사상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시대 구분이고, 그다음에 헤겔의 어떤 정신사적 시대 구분이 있습니다. 헤겔은 그 역사 발전 과정을 자유의 의식에 있어서의 진부라고 이해를 했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우리 헤겔에 대해서 사관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이 헤겔은 자유라는 개념을 근거로 해가지고 인간에게 그 개념이 확대되었던 과정을 네 단계로 구분해요. 네 단계는 동방 사회, 그리스 사회, 로마 사회, 게르만 사회, 이렇게 그 방향을 구분해 놓고 이렇게 발전되어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사회에서는 한 사람만 자유로웠다. 예. 그리고 그리스하고 로마 사회에서는 이게 그때 그 로마 제국에 의회가 생기지 않으니까 여러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자유로웠다. 또 게르만 세계, 즉 이게 그 기독교 세계에 들어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즉 역사라는 것은 이게 자유를 향해 나가는 어떤 그런 단계로 전진하고 발전해 나간다. 이러니까 해서 역사 구분을 동방사회, 그리스사회, 로마사회, 게르만사회 이렇게 발전했던 그런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마르크스의 시대 구분이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헤겔의 사고를 그대로 모방하면서 이 헤겔은 자유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르크스는 자유 대신 물질을 내세웠어요. 즉 이게 이것을 물질주의적인 시대 구분을 보다 더 발전시킨 사람이 엥겔스죠. 이렇게 마르크스와 같이 활동했던 엥겔스죠. 엥겔스가 이 그 사회를 계급이 없는 원시 사회, 그 다음에 노예 경제 사회, 봉건 사회,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이렇게 마르크스주의적인 그 이 세계사 구분의 어떤 그런 방식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시대 구분은 이렇게 되고 있지만은 이런 어떤 그 시대를 구분하는 어떤 그 철학들,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리고 종합적으로 역사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이 역사 시대를 구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있어왔던 수많은 논쟁들도 대개의 경우 역사 발전을 주로 사분법, 즉 고대, 중세, 근세, 현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어떤 그런 시기로 구분하는 것을 이렇게 다 동의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이에 따라서 좀 그 안에서 부수적인 어떤 논쟁의 점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는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이렇게 네 부분으로 시대를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근데 딱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서양식 시대 구분이 있어요. 서양식 시대 구분. 서양식 시대 구분이 있는데, 위의 경향대로 보면 이게 서양식은 문명의 변화로 시대를 구분해요. 문명의 변화로. 선사시대의 어떤 이 문명, 또 고대 시대에도 또 문명이 또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중세 시대에 또 문명이 변화되는 기준, 근세 시대에 문명이 변화되는 기준, 그런 문명의 변화에 따라서 이 시대를 구분해요. 그렇죠. 서양의 문명의 어떤 시대를
즉 고대는 그리스 로마 문명, 중세는 기독교 중심의 어떤 문명, 근세는 르네상스, 그다음에 이렇게 종교개혁, 과학혁명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이 문명들이 변하는 데 따라서 기준을 잡아서 이게 시대를 구분해요. 서양식의 그 시대 구분은. 예. 근데 이 동양식의 시대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예, 동양식의 시대 구분. 동양식은 동아시아는 이게 셀라리우스라는 어떤 독일 역사학자가 체계화한 것이거든요. 이게 고대, 중세, 근대 같은 이런 것들은 독일이 역사학자가 구분해 놓은 건데, 이 동양에서는 이런 보편적인 시대 구분은 없어요. 예, 동양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오래전부터 유교의 정치 철학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유교 정치 철학. 그래서 동양에서는 역사는 어느 왕조가 천명을 받아서 나라를 세우고 천명을 이룬 후에 또 다른 왕조가 대신한다는 어떤 왕조 순환론으로 이해했어요. 동양에서는. 즉 왕조가 흥망하고 황제가 덕을 세우고 그 덕을 세우고 또 그 정치에서 정치의 성패가 역사 서술이 중심이었어요. 동양은. 중국과 한국의 시대도 주로 왕조의 체제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왕조가 바뀌는 것이 곧 시대가 바뀌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예. 동양에서는 뭐 중국의 어떤 하, 상, 주, 진, 뭐 한 이렇게 삼국 시대 이렇게 왕조 중심으로 이렇게 뭔가 바뀌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그렇죠. 중국의 역사 중심이 이거죠. 한국도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선사시대, 뭐 삼국시대 뭐 이렇게 다 왕조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왕조 중심. 자, 이렇게 그 시대 구분을 한다는 거죠. 예, 이런 시대 구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대 시대는 그렇다면 고대 시대는 흔히 그리스 및 로마 세계를 지칭하는 개념이고, 그게 이게 콘스탄틴 대제 시기를 고대의 어떤 종말로 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이게 그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는, 이게 고대의 어떤 종말로 이렇게 보고, 또 중세는 중세란 말은 이렇게 원래는 없었는데 이 르네상스 시기, 근세 시대를 겪으면서 이 르네상스 시기 인문주의자들이 사용했던 말이 이게 중세란 말이 이게 생겨나는데, 르네상스 시기 인문주의자들은 전하는 시대 속에 살면서 자신들이 동경했던 이 고대를 동경했거든요. 이 고대를. 근데 이 고대사 자기들과 이 고대사에 동경했던 이 사회를 점검하면서 그 사이에 있던 이 기간을 그냥 뭐라 할까 이렇게 하다가 불편스럽게 있는 이 시기를 그냥 중세라고 이게 부르는.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에 그 중세라는 어떤 개념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세 시기 끝은 루터의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그때를 그 중세 시대의 끝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세를 또 근세 또는 근대라고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근대라고 했을 때는 전통적인 왕조사에서 벗어난 현대 국가로 변화하던 시대, 중세까지는 다 왕조 이런 국가인데, 또 근세에 들어서면서 이게 그 현대 국가, 전통적인 왕조 시대에서 현대 국가의 어떤 그런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 근세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는 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한국사에서는 고대라고 했을 때 그런 유럽이 구분하는 어떤 그런 사적인 관점,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앞으로 이 그 유럽의 어떤 그 사상들이 우리 한반도에 미치게 될 어떤 그런 영향들을 좀 이렇게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시대 구분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이렇게 여기 위에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리고 한국 안에서 이렇게 역사 구분은 뭐 이렇게 고대라고 했을 때 선사시대, 삼국시대, 남북국 시대까지 고대의 영역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4세기부터 10세기까지를 고대라고 표현하고, 중세라고 했을 때 4세기에서
10세기에서 14세기 사이로 고대 중세라고 하는데 이때 고려 시대의 부분이 그 유럽의 시대 구분했을 때 중세 영역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근세라고 했을 때는 요 14세기부터 요게 AI 보고 좀 그려달라 근세하고 근대로 좀 나누려고 했는데 이 AI가 잘 못 그려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근세라고 했을 때는 조선 시대, 조선 시대가 근세 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그 이후에 근대 이렇게 현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그런 시대 구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 시간 우리 함께